안녕하세요. 제 16회 백세미나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희대학교의 최영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교육 부분에서의 한국과 미얀마의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교육 기관들이 또는 한국의 교육 서비스 부분들이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미얀마의 그 목표를 가지고 그 관심 갖고 대학들과 또는 그 교육기관들이 많이 그 도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도 굉장히 한국과 미얀마에 있어서 중요한 협력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미얀마에 있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웅산 수치 여사도 마찬가지고 또 그 여러 리더들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교육 부분에서의 그 한국과 미얀마가 앞으로 협력이 더 활성화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오늘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백성기 전 포스텍 총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총장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서울공대 금속과를 졸업하셨고요. 코넬대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포스텍에 오셔서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포스텍의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명예교수로 계시지만 이전보다도 더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구조 개혁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한 아세안 친선협회 카파 상임위원으로 계시고요. 그 카파의 그 대학 설립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마 미얀마의 대학 설립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계시고 지금도 진행 중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마 미얀마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의 여러 그 중요한 시사점을 저한테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수로 있는 자리에서도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미얀마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오랫동안 미얀마와 한국과의 관계 개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협력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 코미라 여러분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미얀마를 처음 이렇게 갔던 때가 기억이 나는군요. 2016년에 제가 그 미얀마에 처음 가서 그때 막 미얀마가 새로운 그 아웅산 수지 여사의 민주정부가 세워져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클 때 제가 가서 벌써 한 5년째를 맡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과 특별히 그 미얀마의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제안했던 미얀마 국제대학, 뭐 이름은 여러 가지로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우리의 꿈과 또 앞으로의 도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얘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또 미얀마와 한국과의 관계를 여러 다방면에서 우리가 아마 앞으로 많이 키워갈 텐데, 여러분께 혹시 도움이 됐으면 하고, 또 저희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걸 좀 띄워주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미얀마 국제대학 설립 비전과 도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대학 설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단법인 한국 아세안 친선협회를 만들었고, 그 안에 대학 설립위원회라는 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하고 또 하는 활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한 4, 5년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또 여러 가지 비판과 또 제안과 이런 것을 좀 받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2015년에 이제 곧 아마 미얀마가 곧 이제 또 새로 선거가 총선이 있을 거로 보는데, 2015년에 총선 결과 수지 여사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됐고, 수지 여사가 이제
들어서면서 특별히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과 비전을 많이 피력해서 뭐 그런 하나의 여파에 저희들이 이제 미얀마를 진출하게 됐는데요. 뭐 여러분들 수지 여사가 2012년에 아마 오랜 하우스 어레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가택 연금에서 한 20년 이상 연금됐다고 알고 있는데 88년부터였으니까 그 연금에서 풀려나가지고 처음으로 자기 모교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명예박사학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럼 결국 이제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세계가 그들에게 속해 있고 그들 또한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문턱에 선 그들이 세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세계가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뭐 얼마나 자기는 감동적인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망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이 뭔가 미얀마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아마 저희들이 미얀마를 진출하게 된 동기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학 설립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제가 정리해 본다면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얀마 군부 독재가 50년 이상을 중부 독재가 종식을 하고 당시 자유민주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그다음 군부 독재 기간 중에 미얀마 고등교육이 황폐화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얀마에서 1988년에 대규모 학생 반독재 시위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미얀마의 대부분 대학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2012년에 이제 민주화되면서 처음으로 대학이 다시 문을 열어서 정말 고등교육은 뭐 딴 중고등교육까지는 그런 대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만 고등교육은 완벽하게 황폐화되고 니글렉트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미얀마 민주정부는 고등교육 정상을 해서 노력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전후에 한국 산업화 민주화를 통한 고도 성장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그 당시 거론되고 있었고 또 한국과 미얀마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굉장히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히 자녀들에 대한 교육률은 뭐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거와 비교해서 조금 더 손색 없을 만큼 굉장히 높은 교육률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래서 산업 발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회 수요에 맞춰서 공사립대학들이 설립이 아마 거기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국립화되어 있으나 아마 많은 사립대학 설립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것이 하나 됐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그동안 이제 미얀마의 모든 부분, 산업 부분, 뭐 정치사회 부분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쳐왔죠. 가서 보니까 뭐 일본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어떤 건 뭐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과 한국을 좀 비교해 본다면 미얀마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을 따라갈 것이냐, 일본을 따라갈 것이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2015년에 지금 연합뉴스에서 제가 따온 자료인데 그 당시 우리가 한 3.3만 불 정도를 들어서고 2015년에 일본이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 우리랑 그렇게 격차가 없고 앞으로도 뭐 비슷하게 갈 거렇게 예상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3만 불 시대를 3만 불에서 불과 한 50년에 이뤘지만은 일본은 그걸 한 120, 30년에 걸쳐서 이루었기 때문에 미얀마 입장에서 보면은 틀림없이 뭐 일본을 따라갈 거냐 한국을 따라갈 거냐 아마 누구나도 한국을 따라가지 않을까. 따라서 그 결과적으로 따라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이라는 거는 대학의 설립과 팽창과 배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아마 미얀마도 지금 현재 대학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대학을 진출할 걸로 그렇게 미얀마가 성장을 해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추락을 따라올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나 예로는 아마 잘 아시다시피 이미 MDI가 KDI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MDI를 설치를 해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모델을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한번 해볼 것 같지 않은 그런 강력한 의지가 미얀마 정부가 가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그 2015년에 오뚜기 당시 그 오뚜기 식품의 그 함태호 회장님이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꽤 큰 돈을 이제 뭔가 미얀마를 위해서 사용해 주실 그런 뜻을 이제 그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마침 그런 그 큰 기금이 그 당시에 그 미랄복지재단에 이제 기증이 됐고, 미랄복지재단은 본래 그 여러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복지재단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그런 장애인 도와주는 그런 복지재단인데, 당시에 마침 미얀마가 이제 오픈이 되면서 미얀마가 개혁개방 2011년에 개방이 되면서 미얀마에도 진출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홍정일 이사장께서 그런 큰 돈을 좀 받으시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돌아가신 함태호 회장님과 이 돈을 미얀마에 뭔가 좋은 일을, 미얀마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의기투합하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미얀마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미얀마가 좀 한국과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했을 때, 당시에 뭐 지난주에 아마 지난번에 와서 우리 당시 이백순 대사 아마 여기 와서 강연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이백순 대사가 강력하게 그때 뭐 두말 없이 한번 좋은 대학을 아마 세워주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하셨고, 따라서 또 제가 당시에 항공대를 이제 정년퇴임하고 이렇게 서울에 제가 이제 이주를 했는데, 당시에 또 우연하게 이 홍정길 이사장님을 뵙게 돼서 그래서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정길 이사장님은 이제 그래서 그 미얀마 대학 설립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같이 참여하신 분들 중요한 분들 몇 분 제가 이름을 거론해 본다면, 손봉호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임성준 대사님은 또 카나다 대사로 하셨던 분인데, 그 옛날 그 앙산 테러 사건이 있을 때 그 당시 그 외교기관에서 그 사건을 그 뒷마무리 해주던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미얀마의 특별한 그런 그 인연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같이 조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서울법대에 계시던 권호승 교수님, 또 저하고, 그 다음에 김재은 변호사님, 또 아까 미랄복지재단에 지금 상임 대표로 계시는 정영석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이백순 대사, 그 다음에 지금 그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이동현 선교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대학 설립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학 설립 계획을 좀 만들게 됐고요. 건학 이름으로는 뭐 미얀마의 국제화, 무엇보다 이제 미얀마가 반세기를 이제 거쳐서 이제 결국 문을 여는데, 이제 국제화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국제화될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오랫동안 그 선진화가 이제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인 목표가 될 텐데, 선진화를 견인하고 또 인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인성과 영성을 갖춘 전문을 양성한다 하는 그런 거창한 건학 이념을 가지고 대학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건 대학 사명은, 첫째는 아마 전문인을 키우자. 우리나라가 그동안 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업화를 시작하면서 전문인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고등교육을 시작했는데, 뭐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미얀마는 종족 간, 계층 간의 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웃 나라와의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종족들 사이에 그 분쟁이 아주 심한, 아직까지도 그 많은 인종 간의 그런 분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과 지도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죠.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미얀마가 국제화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식견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죠. 옛날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미얀마가 옛날에는 그 대학 수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국제적인 인재들을 많이 옛날에 그 우탄트 초대 그 유엔 사무총장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다 미얀마 분이세요. 그 옛날부터.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좀 회복할 수 있는 뭐. 그다음에 또 고등교육, 교동교육을 특별히 이제 선진화하고 특별히 그 의과대학을 좀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 선진화하는 뭐 이런 대학 모델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제 대학을 하나 뭐 큰 대학은 아니지만 뭐 중소규모의 그렇지만 아주 좋은 대학으로서 그 나라가 꼭 필요한 것이 어느 분야일까 하고 여러 그 전문가들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또 거기 교육관계 이제 인사들하고 접촉해 보니까 역시 공과대학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경영대학, 그러니까 공과대학과 경영대학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과 경영은 같이 가야 되니까 경영대학.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특별히 이제 그 의료 쪽이 낙후해서 굉장히 의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퀄리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좋은 메디컬 스쿨. 우리나라가 그 특별히 세계적으로 우리 의료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뭐 세계적인 수준이니까요. 그 나라에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배우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류의 역량이겠죠. 그래서 한국 아트 디자인 쪽에 특별히 그쪽에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트 디자인 쪽에 저희들이 한번 우선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크지는 않지만 약 한 1,500명, 한 2,000명 정도 규모의 학부 대학을 저희들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2017년 7월 19일인데 아직 저는 그날을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교육부 장관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니까 뭐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는 뭐 뛸 듯이 좋아하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기로 그때 의기투합을 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 교육부 장관, 여기 고등교육국장 보고 이렇게 저희들이 인사 가서 이렇게 만나서 기본적인 합의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의과대학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의과대학을 집어넣었더니 거기는 아직까지 의과대학은 교육부로 넘어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의과대학은 아직도 보건체육부에 있어서 보건체육부 장관을 만나라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그 교육부 장관이 저희들한테 어레인지를 해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급히 가서 또 보건체육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여기 보건체육부 장관입니다. 보건체육부 장관. 뭐 보건체육부 장관도 뭐 좋아하죠. 그래서 한국의 아주 우수한 그 의과대학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하나 한번 도입을 해보겠다 하니까 국제로 협력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직도 그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학을 세우는 게 법이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 한번 가서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또 국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뭐 우선은 하원에 그 하우스 오브 레프레젠턴트 하원의 그 교육분과에 저희들이 출석을 해서 그 앞에 그 분과의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대학 설립 계획을 말했더니 자기들이 100% 환영하고 있는 힘껏 다 해가지고 관련된 법을 빨리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해에 2017년 겨울에는 미얀마 교육부와 MOU를 사인하게 됐고 그랬더니 이제 교육부 장관이 여기는 이제 그 관련된 고등교육국장인데 교육부 장관이 그럼 대학을 어디다 세우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물론 이제 양곤에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양곤보다는 거기에 새로 수도가 옮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피도에 수도로 옮겼는데 네피도에 수도 아주 좋은 자리를 줄 테니 네피도에 좀 대학을 세워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럼 한번 고려해 볼 테니 그럼 소개해 달라 그랬더니 그 네피도 시장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미얀마인데 미얀마 양곤은 이제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 수도는 위에 만달레이죠. 만달레 중간에 이렇게 마름모kkal 중간에 이게 만달레인데 그건 옛날 수도죠. 옛날 왕궁들이 있던데 그 중간에 이제 이 옛날 군부가
네피도라는 새로운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국회 뭐 정부 다 옮겨가지고 2007년에 이 사람들이 수도로 옮겼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번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뭐 저희들이 수도에 전략적으로 대학이 위치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네피도가 상당히 아직도 사람들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조금 떨어져 있긴 하나 양권에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대학을 세우면은 뭐 10년 20년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튼 가서 한번 땅을 봅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 마침 이제 그 다음 날로 가서 여기 네피도 시장, 네피도 개발위원회라고 그러는데 네피도 개발위원회에 저희들이 대학 설립 계획을 설명하게 이르렀고 그 설립 계획을 이 사람들이 뭐 전폭적으로 자기들이 지지하고 전폭적으로 협력해 보겠다. 그래서 우선 땅을 좀 내놓으셔 그랬더니 뭐 땅을 얼마든지 해서 좋은 데를 저희들이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땅을 그래서 당장 보러 가재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땅을 이렇게 어디 선정하는 거에 전문가가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올 테니 그러면 전문가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2018년 1월에 15명의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서도 몇 분이 가고 현지에서도 있어서 뭐 건축, 토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그래서 미얀마인도 몇 사람 부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네피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네피도 시인데요. 네피도 시의 그 위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국회가 있는 거고 요게 대통령궁이 있고 요게 주로 이제 여기 시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시내 아주 중심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거기에 외교 단지가 있습니다. 외교 단지를 이 사람들이 이미 정비를 해놨어요. 정비를 해서 그 외교 단지 한 곳과 그 왼쪽 위쪽에 또 한 곳, 두 곳을 저희들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다들 보더니 그 외교 단지가 너무 이미 준비도 돼 있고 뭐 대강 그 전기도 들어오게끔 다 돼 있고 그다음에 하수 처리 선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요. 이미 정비가 돼 있어서 거기다가 본래는 그 외국 공관들을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 데인데 근데 그걸 띄워서 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선정하기에 이르렀죠. 이게 좀 자세한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교 단지 왼쪽에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큰 거 이게 한 36만 평인데 전체가 150만 평입니다. 외교 단지가 그 중에서 30만 평을 저희들한테 띄워주겠다 그러고 그 주변으로는 이 주변은 이 단지 주변에는 그 호텔 존들이 있습니다. 호텔들이 있고 뭐 이렇게 쇼핑센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 저희들이 이걸 선정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 개발위원회 우리 중요한 분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손봉호 교수님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현지 답사를 3월 달에 저희들이 그걸 다시 한번 보러 갔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기다렸더니 대통령궁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궁에서 이제 허가를 받았다 하는 그 시장이 저희들한테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결재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6월달에 그해 6월달에 2018년 6월이니까 한 몇 개월 있다가 이때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근데 새로 된 대통령이 저희들한테 그걸 인가하는 정식으로 그 땅을 저희 대학에 사용할 수 있다. 대학 설립에 그것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대강 이게 조감도입니다. 뭐 이런 대학을 설립하는 걸로 저희들이 대강 설계도 저희들이 마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실무자들하고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땅을 그냥 저희들은 이제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땅이 제공되면 저희들이 그 땅 위에다가 이와 같은 캠퍼스를 짓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저희들이 뭐 30년이고 50년이고 이제 운영을 해서 이것이 독립적이 될 때가 되면 저희들이 자연스러워 이제 미얀마 정부에다든지 또는 미얀마가 지정하는 단체에다가 이 대학을 이제 인계해주는 뭐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제안했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그 외국에서 우리가 개발할 때도 지금도 뭐 미얀마 정부 근데 어떤 지금 뭐 거기다가 무슨 큰 도로를 짓는다든지
또는 거기다가 무슨 큰 다리를 놓는다 하면 이제 외국이 들어가 가지고 그 다리를 지어주고 그 다리의 통행료를 몇 년 받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면은 그러면 그거를 돌려주는 그걸 BO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uild, Operation, Operate and Transfer. 그래서 이제 BOT 그런 한 기본적인 그런 틀을 사실 교육부 장관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좋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땅은 굉장히 특수한 외교단지 땅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는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공짜로 주지 못하면 그러면 뭐 돈을 얼마나 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외교단지인데 그게 에이커당 50년을 사용하려면 50만 불을 내라는 거예요. 1년에 10,000불씩 50만 불. 그럼 저희들이 300에이커거든요. 300에이커니까 그게 1억 5천만 불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2천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저히 상상할 수, 그걸 다 내라는 것이냐 했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걸 다 내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뭐 그 중에서 일부라도 공짜로는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건 특수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뭐 우리가 낼 수 있는 값이 뭐 대강 뭐 이 정도라면 저희들이 1년에 뭐 한 몇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등록금을 좀 더 받는다든지 저희들이 뭐 어디 도네이션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다음부터 이제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뭐 저쪽에 대답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한테 갔더니 교육부 장관이 그러면 그 땅은 좀 특수한 땅이니 여기 보신다시피 그 이제 그걸 떠나서 약간 옆이지만 뭐 크게 멀지 않은데 새로운 땅을 하나 해서 줄 테니 여기다가 대학을 지시오. 뭐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다시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사실 가서 보니까 뭐 비슷하긴 하나 약간 이제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김이 빠졌어요. 네. 힘도 빠졌어 저희들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결국 뭐 지난번에 뭐 여러분들 우리 이백순 대사님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그렇죠. 우리가 뭐 잘하는 얘기가 삼성에 들어갔던 뭐 여러 에피소드 이 부지 문제 가지고 결국은 해결이 안 돼서 결국 많은 회사들이 돈 뜻을 가지고 들어갔다 다 포기하고 돌아오고 또 어떤 좋은 회사들이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땅값을 뭐 상상도 못하는 땅값을 부른다든지 그래가지고 도저히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런 제안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땅을 이제 교육부가 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언제든지 와서 대학을 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뭐 그거에 대해 근데 이제 저희들은 두려워하는 게 그렇다 한들 실제 거기다가 땅을 이제 대학을 짓겠다고 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과연 공짜로 그냥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내주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중에서 결국은 뭐 이제 대학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학이 지금 점점 더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온라인화 되어 갖고 지금은 이제 컨벤셔널하게 거대한 땅에다가 거대한 건물을 짓고 대학을 짓는 이런 모델은 이제 옛날 모델을 지나가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큰 버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작년 중반 7월 8월 정도였었는데 한 1년은 좀 넘었죠. 그때 저희들이 이제 발상을 좀 전환을 하기로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 지상에다가 짓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대학을 짓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 대학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아마 대학은 앞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겠느냐. 지금 와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그 당시 우리가 오히려 이게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방향 전환을 한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그러지 말고 그 컨벤셔널 그러니까 전통적인 대학보다는 지금 뭐 온라인 대학이 지금 세계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런 대학의 퀄리티도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말고 한번 방향 전환을 저희도 하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결정해서 이제 저희들이 온라인 대학을 이제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대학에 대한 구상을 이제 교육부 장관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저희들이 한 게 아마 작년 10월이었을 겁니다. 11월쯤 해서 가서 했더니 교육부 장관도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교육부 장관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얀마에는 그 원격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1988년에 미얀마에 대규모 학생 소요가 있은 다음에 대학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 영원히 닫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을 모이지 않으면서 교육시키는 그래서 원격 대학이라는 걸 뭐 우리나라도 지금 디스탄 에듀케이션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 라이프롱 러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이버 대학이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여기서는 통신대학이죠. 통신대학.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는 그 방송통신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달레이에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만달레에서는 어퍼 미얀마를 책임지고요. 로우 미얀마는 양곤 원격대학이 2개가 있어서 각각 26만 명 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역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대학들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 원격 대학에서 수용하고 있고 따라서 그 양곤 원격 대학하고 카파가 우리 단체가 서로 힘을 합쳐서 그래가지고 그 원격 교육 그러니까 그런 온라인 교육 하는 거로 한번 대학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교육부 장관이 어레인지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이죠. 금년 2월 21일 날 저희들이 우리 단체 카파하고 그 다음에 양곤 원격대학하고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곤 원격대학 학장하고 거의 총장이죠. 총장하고 이제 하게 되고 그때 여기 이제 교육부의 여러 관리들이 모여서 교육부 장관하고 여러 관리들하고 교육부의 관리들과 저희들이 가서 그 다음에 양곤 원격대학 그 총장 또 거기 학장 이런 사람들 모여서 이제 원격 교육을 중심으로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죠 중심으로 해서 대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럼 어떠한 그러면 교육 모델을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거에서 그래서 뭐 세계에도 그래도 많은 원격 대학 그러니까 온라인 대학들이 많이 있고 미국에도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사이버 대학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형태의 어떤 모델로 저희들이 가르쳤는가 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고민하게 됐고요. Why not the best? 그래서 세계적으로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가장 앞선 온라인 대학으로서 세계적으로 좀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 그 미네르바 대학을 저희들이 이제 접촉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미네르바 대학을 저희들이 이제 접촉하게 됐고요. 그 미네르바 대학의 이제 벤 넬슨을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마침 또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저기 다시는 제가 미얀마를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제가 2월달에 이거를 사인하고 돌아왔는데 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꼼짝도 못하고 뭐 저희도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타임이 이렇게 잘 맞아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도 않고도 이제 대학 설립에 대한 우리가 계속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중심 주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정보산업 사회에서 결국 매시브 디지털 커넥션 우리가 초연결 시대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피지컬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다양한 그런 그 기술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중에서 특별히 최근에 와서는 인공지능,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결국 그 디지털 기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그래프는 2011년에 타임 매거진에 나왔던 걸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은 가져왔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첨불로 그러니까 우리 PC가 한 1000불 되지 않습니까? 한 100만 원이면 뭐 이제 뭐 요즘 스마트폰도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PC가 10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PC나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산 능력 그러니까 얼마큼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것이 얼마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러니까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2020년이 되면 2025년이 되면 그 PC 그러니까 1000불짜리 우리가 손에 있는 PC나 또는 이 스마트폰의 지적 능력 또는 연산 능력이 인간의 두뇌를 넘어선다 그러고 2040년 뭐 조금 잘 안 보이지만 2040년이 지나면 우리 PC 하나가 전 인류의 능력을 초과한다고 돼 있죠. 지적 능력을. 그러니까 그런 상상도 못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싱귤라리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싱귤라리티 대학도 만들고 뭐 그런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인터넷이 이거는 이제 2012년에 인터넷이 이미 전 세계에 모든 사람이 이제 인터넷이 물론 인터넷의 보급률은 나라마다 좀 다른다만 아마 지금 이걸 다시 맞는다면 2020년에 지금 한다면 거의 같은 색깔로 지금 미얀마가 지금 보게 되면 약 20%로 되어 있지만 미얀마도 거의 100% 거의 90% 되어 있거든요. 인도가 지금 거의 90% 여기는 한 20%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가 아마 20, 30% 이하로 조금 몇 나라가 되어 있고 대부분 나라들이 전부 다 거의 같은 수준의 70, 80%, 100%의 그런 그 인터넷 유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아마 나타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 세계 인구가 약 76억 명, 그 중에서 40억 명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51억 명 이상이 스마트 어떤 디바이스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터넷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서 30억 명이 지금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또는 트위터나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다 하는 그러니까 놀라운 그런 시대가 지금 열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제가 일주일 전에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만 아까 좀 비슷한 거 아니세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다 퍼져 있고 지금 뭐 나라마다 약간씩은 좀 다른 정도는 다릅니다만 아무도 이것이 점점점 아마 다 퍼져가지고 궁극적으로 일부는 좀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세계에서 지금 27억 2,700만 명이 지금 아마 2,800, 2,900쯤 될 것이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근데 그거는 그 다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그러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거는 일일 발생인데 세계적으로 약 25만 명. 근데 이게 어디로 갈지 아직도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지금 교육이 그래도 교육 쪽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도 학교 문은 닫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결국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에듀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테크노과 에듀케이션의 이건데 뭐 제가 조금 이제 좀 되돌아본다면 저는 에듀텍 1.0 시대에 사실은 살았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PC가 만들어진 게 1980년이고요. 그리고 80년대에 PC가 보급되면서 90년대 와서는 대부분 클래스룸에 있는 선생님들이 PC를 갖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그 PC에서 워드나 또는 파워포인트나 또는 엑셀 같은 걸 사용하면서 선생님들의 티칭의 퀄리티가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도 주로 이제 옛날에는 뭐 우리 선배 선생님들은 전부 다 노트를 가지고 칠판에다 써서 하는 거를 그래도 그나마 저희들은 워드가 있어서 저희들이 뭐 다양한 저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워드를 통해서 할 수 있었고 또 스프레드시트가 있었고 또 저도 뭐 나중에 결국 파워포인트로 제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그런 1.0 시대에 저희들이 사는데 그게 1990년대에 이런 게 있었는데 90년대 아시겠지만 90년대에 인터넷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고 PC의 용량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PC 가지고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게 우리가 AV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디오 비주얼 만들기 시작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그 영상 자료들을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는 것이 1990년대 만들어지면서 2000년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무크가 이제 나오는 무크 시대, OCW 온라인 코스웨어들이 만들어져서 앱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클래스룸에 사용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뭐 MIT나 하버드나 스탠포드에 있는 되게 유명한 교수들의 강의들이 무크로 해서 전 세계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시대가 2000년대에 도래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영어만 제대로 할 수 있고 좀 영어도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지금 요즘은 다 번역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봐서 그것이 이제 에듀텍 2.0이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 1900년대 이때에 콜로라도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부터 이미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왜 구태여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실험이 시작됐죠. 그것이 이제 3.0 시대인데 바로 플립 러닝. 그래서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플립 러닝이 이제 클래스룸에 우리나라에서도 플립 러닝이 도입되게 된 게 아마 지금 불과 한 5, 6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영향이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프로그램 베이스 러닝 같은 것들이 그런 거에 따라서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료를 자기가 손쉽게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꼭 선생님 거만 아니더라도 너무도 많은 좋은 자료들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인터넷에 다 연결되어 있고 또 비교적 스마트한 디바이스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2.0 그래서 플립 러닝에서 이제 뭐 사실 제가 포항공대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면 무크를 많이 보급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선생님들이 플립 러닝을 좀 해서 그런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했는데 최근에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비대면으로 가니까 오디오 비디오를 만들어서 보내는 수밖에 없고 이왕 보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플립하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사실은 저는 1.0으로 그냥 정년퇴임했습니다만 많은 선생님들이 1.0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나라 아마 내 생각에는 뭐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2.0으로 잘 가다가 이제 어떤 선생님은 지금 2.0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의욕이 있는 선생님들은 3.0으로 가서 플립도 하고 하는 선생님들이 아마 점점점 앞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러한 테크놀로지는 그 와중에서 결국은 그 혁명적인 변화를 주게 됩니다. 뭐 플립 클래스룸 결국 거꾸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패러다임을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클래스룸에서는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가진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숙제를 하는데 그게 바뀌어서 집에서 공부를 하고 클래스룸에서 숙제를 하는 걸로 바뀌어서 결국 티칭 중심에서 학생을 러닝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나왔고 그래서 보통 선생 중심에서는 선생이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학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딜리버하면 그 다음에 학생들은 받는 건 뭐예요? 테스트 스코어를 받는 거죠. 그래서 A를 받고 B를 받고 C를 받고 하는 데서 이제 학생들 러닝 중심으로 바뀌니까 결국 픽스된 건 뭡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좀 빨리 하는 학생들도 있고 자기 편리한 시간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데 주어진 과목 자기가 꼭 배워야 되는 거를 마스터할 수 있는 마스터 러닝이 가능한 뭐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게 돼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제 그 교육 시대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마스터 러닝이 가능한 그런 시대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리에이티비티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크리에이티비티인데 크리에이티비티는 무엇이 있어야 크리에이티비티가 만들어지냐? 크리에이티브 브리징 서비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렸잖아요. 크라임 브리징 퍼버티. 가난하면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범죄가 만들어진다. 뭐 그런 얘기죠. 브리징.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예를 든다면 happiness bridge. 우리의 행불행은 다 어디서 나와요?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인간관계가 좋으면 해피니스가 거기서부터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흐트러지면 거기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창의력이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펀더멘털이다. 펀더멘털이 갖춰지면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크리에이티비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무엇이 펀더멘털이냐?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수학이다, 과학이다, 또는 뭐 철학이다, 역사다, 영어다, 또는 리딩, 라이팅, 그다음에 체력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21세기에는 펀더멘털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엄청난 정보의 시대가,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많은 정보들이 이미 인터넷상에 존재하는데 그거를 보고 배우고 그걸 외우고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게 크리티컬 띵킹, 뭔가 비판적인 사고, 크리에이티브 띵킹, 창의적인 사고, 에펙티브 커뮤니케이션, 에펙티브 콜래보레이션, 이런 것이 결국은 펀더멘털이다.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학교는 뭐냐? 학교는 학생들한테 널리지를 트랜스퍼해 주는 게 떠나서 이러한 펀더멘털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나? 선생이 일일이 학생 하나하나게 그걸 다 해줄 수 없는데 뭐냐? ICT 테크놀로지가 그걸 해줄 수 있다 하는 거죠. ICT 테크놀로지. 우리나라 ICT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에듀텍,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2020년에는 에듀텍 4.0이다. 액티브 러닝.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네르바 솔루션. 그래서 이제 미네르바라는 대학이 이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에듀텍 4.0을 열어가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저희 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 러닝은 하나의 방법론인데 내용까지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솔루션은 단순히 플리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솔루션, 그러니까 내용이죠. 아까 같이 크리티컬 띵킹, 크리티컬 크리에이티브 띵킹 이런 거를 만드는. 미네르바를 잠깐 소개해주면, 미네르바 아주 좋은 작은 대학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대학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한 600명 정도 되고요. 2012년에 만들어지고 2014년에 신입생을 뽑아서 작년에 1회 졸업생이 나오고 이번 5월에 2회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So how do you create the very best 이거를 한번 educational experience, 벤 the 넬슨의 best student experience, the best type of pedagogy and curriculum in the 21st century context without having the kinds of preconceived notions or burdens of an existing institution? Our goal is twofold. First and foremost, it is to create the world's leading university, to be the place of choice for the smartest, hardest working students all over the world. The secondary goal is to actually have broader influence in the higher education sector, and actually lead the rest of higher education to a new concept of curriculum. Many universities have come to the point now where they realize they can't just teach things that faculty want to teach because that's what faculty do their research on, but instead need to be thinking about what the students need to succeed after they graduate. But many of them seem to have this view that they should be teaching skills that are relevant for the jobs that exist today. We don't do that. We teach habits of mind and foundational concepts that allow the students to keep learning the rest of their lives, that allow them to adapt and succeed at jobs that don't even exist yet. So our vision for Minerva is to find the brightest, most motivated students in the world, train them in a common intellectual language. Minerva is for students who have a passion for learning, who are open to new experience, who are curious, who value creativity, and are interested in other cultures. They will have a chance to mee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actually live in different places in the world and become part of an international network. One of the huge advantages that Minerva has is the Minerva platform, which was developed internally, not as a general purpose conference tool or something like that, but rather explicitly for seminars. You have to ensure that there is communication between one professor and another. If you as a student are expert at one form of analysis but are struggling with another form, if you're expert in one form of communication but you're having difficulty in another form, this professor needs to know what you're struggling with. They need to be able to carry forward your intellectual development from one class to another. And we don't believe that that's possible to do without our platform. Minerva has sometimes been characterized as an online university, which is absolutely inaccurate. It's true that we teach courses via the platform because we can do so effectively,
But we also have students living together in residence halls, which is where they get engaged in the co-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at are at the heart of many aspects of college life. We have activities that are designed to get them out of the facilities, out of the dorms, and into the cities, where they will explore and bond together in a way that I don't think is possible in most other kinds of university experiences. When you get through Minerva, the experience that you're going to have will put students so many miles ahead of anybody else going through any other experience that for those motivated, high potential individuals, there's no other choice. He or she will have the tools to be able to invent the future for the rest of us. Our students will create the legacy of Minerva. And in many ways, Minerva will fade into the background and allow our students to shine. And that's ultimately our goal. 제가 그 미네르바를 조금 부탁해서 이제 그분들을 좀 만났고, 그 다음에 미네르바의 그런 모델이, 미네르바 솔루션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미네르바 솔루션이 갖고 있는 그게 정말 저 크게 감명을 받고, 그래서 미네르바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한번 아세안 국가 학생들을 한번 교육을, 새로운 틀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좀, 야망을 갖게 됐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의 에듀케이션 골은 Understanding Leadership and Working with Others. 리더십뿐만 아니라 딴 사람과 같이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다 폭넓게, 그 다음에 어떤 응용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에듀케이션 골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4가지 과목이 아주 중요한 과목을 이제 2학년 때 배웠는데, 아까 보니까 크리티컬 띵킹 해가지고 그 제목 과목은 포멀 아날리시스 과목. 엠페리컬, 그러니까 물리, 화학, 수학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리, 화학, 수학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물리, 수학에 들어가는 모든 널리지들이 이미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크리티컬리 이해할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리 그걸 이해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effective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팅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서로 어떻게 이 컴플렉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인터랙트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 오브젝티브는 habit of mind, 그러니까 습관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보는 그것을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어떤 고정화된 지식에 비추어서가 아니라 습관화돼서 문제를 보는 시각을 만들어주는. 그다음에 파운데이셔널 컨셉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생을 통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된 컨셉트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파운데이셔널 컨셉.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50, 60가지의 파운데이셔널 컨셉을 제시하고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practical knowledge, knowledge가 아니다, practical knowledge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structured approach,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구조화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cience active learning, 그러니까 learning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과학, learning 과학자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실질적으로 learning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포커스가 teaching이 아니에요. 좋은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어떻게 실질적인 지식을 실질적으로 러닝하고 마스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사이언스를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코스는 완벽하게 플립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플립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만나는데 90분 동안 만나는데 90분 동안은 액티브 러닝 포럼이 있어가지고 학생들과 교사 사이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 세팅에서 서로 인터랙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는 이것이 굉장히 보편화됐어요. 근데 제가 이걸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뿌리였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 그 포럼에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선생과 1대1로 하기도 하고, 이것이 그런데 뒤에 AI가 버티고 있어요. AI가 버티고 있어가지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학생들의 일거수
그 다음에 그 리스판스 이런 걸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세스 해줘요. 선생님한테 어세스, 학생 자기한테도 어세스 해줘요. 끊임없이 인터랙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이 아까 말했지 그것이 습관화돼 가는지, 그것이 하나의 헤빗으로 만들어지는 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락해가는 그런 액티브 러닝 포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코스는 5가지 코스가 주어지고 있는데, 메이저가 Art and Humanity, Computational Science, Business, Natural Science, Social Science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그 5가지에 각각의 6개의 컨센트레이션, 이거는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의 6개의 컨센트레이션이 있고요. 그 6개의 컨센트레이션이 서로 이렇게 얽히설키 해가지고 9개의 코어 과목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설계가, 그러니까 인텐셔널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 여기 선생들은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고 학생들은 모입니다. 학생들은 모이는데, 학생들이 모여서 1년간은 샌프란시스코 같이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3년 동안 전 세계를 다녀요. 한 학기 동안 한국에 와 있고, 서울에.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은 베를린, 그 다음에 런던, 부에노스아이레스, 하이드라바드, 인도, 그 다음에 타이페이 갔다가 졸업하는. 그래서 뭐냐, 그것이 이 experience and engagement. engagement라는 게 학생들이 truly 자기의 널리지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문제에 인게이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도시, 7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문화와 인게이지하고 다양한 문제와 인게이지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서울에 오게 되면 서울에 가는 우리 지하철 공사를 찾아가요. 어떻게 이런 지하철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지하철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찾고,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미세먼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미세먼지, 뭐 이런 문제, 여기 로컬 문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인게이지해서 전문가를 만나고, 그러면서 여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로컬 문제,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의 남북 문제, 우리 통일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게이지하는. 그럼 베를린 가면 또 다른 문제겠죠. 런던에 가면 다른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문제, 다 아주 그런 놀라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에 제가 서울에서 벤 넬슨, 아까 얘기한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벤 넬슨인데, 그 다음에 켄 로스는 이제 아세안 총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타이페이에, 그래서 타이페이에 방문해가지고 그 4학년 학생들이 거기 와 있었는데, 그 만나고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그 미네르바 스쿨은 글로벌한 퍼스펙트를 가진 글로벌 리더를 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그거 하나의 서브셋으로 에이시안 비전의 리전, 에이시안 학생들이 에이시안 문제들, 에이시안은 지금 이머징 에어리아입니다. 가장 다이나믹한 에어리아 중에 하나예요. 거기 있는 젊은이들이 지금 서퍼링하고 있어요. 그 젊은 애들이 그 중에서 학생들이 에이시안 문제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보자면 에이시안 이슈들, 그 다음에 세계 누구든지 에이시안 이슈, 에이시안에 지금 이머징하는 에이시안의 다양한 이슈들, 거기는 종족 문제도 있죠, 종교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경제 문제도 있죠, 인바이러먼트,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그 아시안 국가에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좀 미래를 품는 그런 학생들을 해보자. 뭐 뛸 듯이 좋아요, 미네르바 쪽에서.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유도에다가 인터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에이시안 스터디라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에듀텍 4.0 미네르바 솔루션을 거의 도입해서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에어리아는 우선은 그 교육부 장관이 지금 한국어에 대한 열망이 크대요. 좀 한국어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어, 그 다음에 영어가, 이거를 하려면 영어가 제대로 돼야 돼요. 아주 맞습니다. 영어. 그 다음에 필요하면 아마 저희들이 나중에 미얀마어도, 우리가 이제 미얀마로 진출하기 위해서 또 미얀마를 배워야 되니까 뭐 그런 그 랭귀지 인스티튜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가 거기 이제 미네르바에서 제공하는 건데, 그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언제든지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약속했던 장기적으로는 메디슨, 그러니까 의료나 또는 엔지니어 디자인 쪽에, 그거는 나중에 이런 거를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미얀마에다가 이제 그걸 세운다 하면, 미얀마에
거기도 이제 어느 도시가 양곤이면 양곤에다가 학생들을 모아서 한 다음에 미얀마 갖고 있는 여러 도시를 돌면서 그렇게 하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그러지 말고 학생들을 한국으로 데려오자. 한국에 데려와서 미얀마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거기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나 또는 뭐 캄보디아 학생들이나 아시안국 학생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우선 거기 같이 그 샌프란시스코 같이 한 1년이고 1년 반이고 여기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라에 이렇게 다니면서 인게이지 할 수 있도록 양곤도 가보고, 그다음에 뭐 방콕도 가보고, 또는 그렇지 않은 프놈펜 뭐 이런데 거기 중요 나라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거기에 인게이지 할수록, 익스피리언스 인게이지 할수록 뭐 그런 모델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 이제 사실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문제를 제공하고 우리로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상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혁신과 또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저에게 제공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미얀마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당신은 와서 뭐 이런 일을 하느냐 했을 때, 저는 이 얘기를 그전에 해보고 싶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가 오랫동안 가택 연금된 상황에서 그때 그 서양에서 온 알란 클레멘스라는 사람과 그 인터뷰를 할 때 The Voice of Hope, 희망의 소리, Conversation with Burmas, 거기에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I want to live in the world where each country is linked to other through bond of humanity. 결국 humanity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하나의 우리는 많은 빚을 진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유교를 거치면서 또 그동안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나라로부터 많은 걸 배웠고, 저도 뭐 결국 한국에서 공부가 안 돼서 결국 미국 가서 10년 이상을 미국에서 공부해서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거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배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미얀마 같이 뭐 새로운 가능성 있는 나라에 가서 하는 거, 그것이 인간애가 아닌가, 휴머니티가 아닌가. 그래서 뭐 간다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의 장시간 한 5분 초과했습니다만 장시간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예. 네, 아이고. 네, 정말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내용도 뭐 사실 뭐 저한테 많은 것을 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옆에서 이렇게 뵙기에 그 열정이, 예? 저한테 느껴져가지고 이게 감동, 또 아니면 또 저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티베이트 하시는 그런 힘이 제가 느껴져서 저한테는 좀 이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큰 기회이며 또 아니면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Q&A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제 잠시 10분간 저희가 쉬었다가요, 그 Q&A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총장님께 직접 뭐 여쭙고 또 이렇게 답변을 좀 들으면서 토론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 임원진을 아시면 뭐 카톡으로 주셔도 좋고요. 뭐 다양한 채널로 가능하신 분들은 주시면 저희가 잠시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저희가 Q&A 뿐만 아니라 잠깐의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선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계속해서 토론 시간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1부 발표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한미얀마 교육 부분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저희가 백성기 총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한국과 미얀마하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고 또 협력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과 좀 토론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뭐 질문을 주변 분들한테 받았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한 3-4가지 정도 그 총장님께
좀 질문을 하고 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그 질문인데요. 그 총장님께서 이제 미얀마의 그 대학 설립에 대해서 이렇게 또 참여를 하고 계신데 하시게 된 동기를 뭐 강의 중에 잠깐 짧게 말씀해 주긴 하셨는데 그 참여하신 동기라든가 또 하시면서 이렇게 그 가졌던 뭐 감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경험이라든가 이런 소회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동기라 하면은 제가 그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뚜기 식품 돌아가신 그 함태호 회장을 이제 처음에 그분이 그런 본인이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지병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재산을 좀 정리하고 자녀들한테도 물려주고 그런 와중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여기 복지재단에다가 이제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지재단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뭐 미얀마를 위해서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대학 설립을 한번 생각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마침 이제 그때 기회가 돼서 제가 함태호 회장을 뵀을 때 그 함 회장께서 가지고 있는 그분이 그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함경도에서避難 오셔가지고 자수성가해서 그 오뚜기 식품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신망받는 그런 그 뭐 최근에도 많이 회자됐습니다만 그 좋은 회사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뵙고 그분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 또 이런 것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그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코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도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 당시 제가 참여를 결심한 거를 한 번도 제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물론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갈 길이 멉니다만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미국에서 언더우드나 뭐 아펜셀러 또는 이런 분들이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처음에 병원도 세우고 대학도 세우고 했던 그 당시 그런 역사도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서 이때 이런 사람들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를 좀 제가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러면서 뭐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미얀마를 가서 근데 결국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한없는 그 당시에 아펜셀러나 언더우드나 이런 분들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그 컴패션, 애정과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에 대한 그런 그 뜨거운 한국민에 대한 사랑과 한국의 컬처에 대한 사랑, 역사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래서 제가 미얀마를 가보니까 또 하나 제가 가서 놀라운 게 미얀마의 그 상황이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상황하고 너무도 같은 거예요. 아마 제 아들을 데려가면 아마 전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같은 거는 제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우리 배고프고 힘들 때였습니까? 그렇게 어렸을 그 생각이고, 너무도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라면, 그리고 대학을 세운다는 거는 제가 포항공대에 30년간 봉직하면서 당시에 박대준 회장이 우리나라 특히 이공대학, 공과대학이 워낙 후진에 있기 때문에 선진적인 그런 공과대학을 만들겠다 해서 포항공대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포항공대에서 이제 좋은 공과대학,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저 같지 말고 공과대학을 나오면 정말 우리나라의 산업체에 들어가서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젊은이들. 그러면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펀더멘털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기본. 저희들은 1학년 때 대학이 뭔지도 모르고 1학년을 때 가장 중요한 1학년, 대학 1학년을 그냥 낭만을 찾는다 하면서 당시에 한 학기를 저는 당시에 데모하느라고 길거리에서 보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젊은 애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성심껏 학생들을 가르치고 특히 1학년 학생들 우리 저희들이 많이 그랬는데 그런 하나에 그래서 미얀마의 이 낙후된 이 나라 결국 이 사람들도 산업화해야 되고 선진화가 되려면 그걸 해낼 수 있는 젊은이들이 필요한데 제가 어디를 가서 봐도 그런 거를 만들 만한 대학이 없어요. 제가 거기 양곤 공과대학을 갔어요. 양곤 공과대학은 유명한 대학입니다. 미얀마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들이 모이는 대학이 양곤 공과대학이에요. 근데 양곤 공과대학이 88년에 반정부, 반독재가 처음으로 뛰쳐나온 대학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문을 닫은 대학이 양곤 공과대학이에요. 양곤 공과대학 갔더니 제가 옛날에 60년대 서울 공과대학을 발을 디뎌 놓았을 때 그때랑 너무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이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몇 가지 실험실 보니까 옛날에 그 서울 공과대학에 실험실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똑같은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대학을 하나 만들면은 틀림없이 그 젊은이들이 소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소수가 일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 그래서 뭐 그런 단순한 우선은 뭐 제가 답을 드린다면 저는 함태호 회장의 그 놀라운 그분의 그분의 비전 이런 거에 제가 깊이 감동해서 여기 오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감동해서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무한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아무튼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의 꿈을 제가 좀 이뤄보도록 한번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청년의 말씀 들어보니까 한 사람의 꿈이 또 한 사람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교육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것들 이렇게 쭉 들으면서 미얀마 교육에 대한 현실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제 여러 데이터라든가 또 아니면 많이 보시고 또 현장에서도 경험도 많이 하시고 대학도 많이 방문하셨었는데 미얀마의 교육 현실을 좀 평가해 해주신다면 그것도 제가 이제 그래서 대학이 이제 2012년에 이제 오랫동안 그러니까 거의 뭐 10년 넘게 그러니까 90년 88년에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2012년에 문을 다시 열었으니까 양곤대학 같은데 유수한 대학이죠. 양곤대학이 이제 양곤 뭐 잘 아시면 경제대학, 양곤 외국어대학, 양곤 교육대학, 양곤 의대 다 조각조각 나가지고 다 흩어져 있는 대학들이 이제 다시 문을 연 게 2012년이니까 대학원이라고 했지만 학부가 없는 대학원이에요. 학부는 엉터리인데 그 대학원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를 다시 문을 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우선 교수가 맥이 끊겼어요. 교수가 맥이 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들이 그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 학생들이 저희 같이 뭐 외국에 나가서 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선생을 해야 되는데 그 맥이 끊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들이 지금 우선은 선생님들이 교육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랑 비슷한 건데 거기는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험을 보고 줄을 쭉 세운 다음에 위서부터 이렇게 잘라가지고 너는 어느 대학 무슨 과가 너는 어느 대학 무슨 과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뀌기 시작한 게 작년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그런 그 사회주의식 그런 그 동원체제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인성이 아니라 하나의 그 사회를 움직이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직도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거를 철저하게 이제 해소해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목표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정상화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그 옛날에 정상화된 교육을 경험했어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알아서 왜냐하면 거기는 그 옛날 영국영이었기 때문에 케임브리지, 옥스퍼드에 있는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또는 거기 있는 교수들이 와서 양곤대학을 세우고 만달레 대학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옛날 사람들은 옛날 대학 교육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해요. 근데 그동안 군부 때문에 그걸 못하다가 이제 다시 그걸 바꾸는 상황인데 따라서 이제 그런 거의 뭐 모든 시스템이 좀 돼야 되고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국립화됐는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근데 이제 사립학교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군부가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군부가 사립학교 만들어서 교육을 개인들이 학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아직 보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야 되죠.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모델 하나 가지고 들어감으로써 그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는 뭐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미얀마 저희 양봉경기대 주로 활동 예, 같이 하는데 그 교수님들의 역량 되게 시급한 것 같아요. 예. 배우고 싶은 열망인데 교수가 됐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그냥 가르치니까 그게 이제 교육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 중에 또 이제 현실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그래도 미얀마가 국제대에 들어가서 아마 변화할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미네르바 대학을 통해서 또 새로운 모델도 이제 도전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교육하려면 미얀마의 어떤 교육의 개혁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총장님께서 마음속에 갖고 계신 미얀마가 이런 쪽에 그 교육의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좀 있으시면 그 부분 좀 같이 좀 나눠주시죠. 우리나라 교육도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이제 가장 큰 맥이 뭐냐면 중고등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교육의 철학이 그 대학으로 와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 만들어진 꿈들이 대학에 와서 전공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좀 충분한 그 학습이 돼서 그것이 사회에 연결되는 그 맥이 끊기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학 입시라는 중간에 일단 요즘에 이제 대학 입시를 뭐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대학 입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이제 대학 입시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부는 그 대학 입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지금 생각해 봐야 되고 아마 이런 이런 특별한 사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모멘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미얀마는 그게 더 심해요. 그게 더 심해서 학생들이 결국은 대학을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죠. 대학에 가야 되니까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를 잘 대학 입시를 만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대학에서는 이제 그 학생들을 좀 그 취향에 맞춰서 전공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아직 문제가 있는데 미얀마는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아마 미얀마 교육부 제가 교육부 장관한테도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부터 그 사람들도 조금씩 이제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도 만들고 대학도 좀 선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대학과의 그 중간 그 맥을 짓는 결국 입시인데 그 입시를 어느 나라가 어떤 입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교육의 모습이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미국식 모습은 미국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가장 어드밴스드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현실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되지 않는데 참 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인데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조금 그 기대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뭐 조금 더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하기 어렵고 교육이 발전하기 어려우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죠. 결국 미래 세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그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타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 뚫고 정말 선진화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그 중요한 분수령은 어떤 면에서는 교육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미얀마도 과외가 되게 심하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입시 문제는 뭐 어디 가나 다 비슷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아마 그 문제를 조금 그 문제 심각성을 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우리보다 너무 심하게 돼 있죠.
입시 사교육은 어디나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또 총장님께서 그 대학 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또 하시면서 한국 대학에 대한 변화를 많이 고민하셨는데, 이제 미얀마나 개도국 진출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한국 대학의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국 대학이 특히 또 미네르바 대학 같은 것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으니까 한국 대학에 주는 시사점, 또 한국 대학의 대학들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생각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죠.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얀마의 교육부 장관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한국 대학을 가서 이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제가 그렇게 썩 내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아주 유니크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 대학 교육이 사실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가 성장에 필요한 것이 결국 많은 그런 연구력이 굉장히 중요했고, 따르게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들이 연구 능력 향상에 올인하다시피 했고, 뭐 제가 있던 포항공대도 마찬가지로 연구력에 집중해왔고, 교수님들이 그런 걸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대학의 코어는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빼놓고 연구를 한다는 거는 사실 사상 두각인데, 우리나라의 대학이 그런 면에서 한번 좀 반성하는 기회가 되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모든 대학들이 교육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데, 저는 좋은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얀마 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미얀마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게, 미얀마가 우리를 그냥 벤치마킹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성장해 오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국제화라는 그런 도도한 물결에서 아직은 우리가 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 부분 우리가 뭘 하나 배우기 위해서 나갔지만, 배워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벽을 쌓고 쿠킹할 수 있는, 나름대로 쿠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미얀마에 가보니까 미얀마는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학생들이 그러한 보호막이 없습니다. 지금 제3세계, 특히 아세안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인데, 아세안 국가 학생도 as innovative as our student, as creative as our Korean student or US student. 그렇지 않으면 그거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완벽하게 오픈된 사회에서 뭐 하나 만들어도 그것이 안에서, 미얀마 안에서 팔아먹으려면 중국 것과 경쟁을 해야 돼요. 가격 경쟁을 해야 돼요. 중국계 밀물도 들어오고, 외국에서 우리 한국계 막 밀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따라서 미얀마의 고유의 나름대로의 어떤 마켓을 형성하고 자기의 기술을 축적하고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려면 지금부터 당장 자기들의 고유고, 그게 바로 이노베이션 아닙니까? 바로 그게 크리에이티비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창의력과 이런 것들을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훨씬 더 엄중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미얀마 학생이나 우리나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해도 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저는 그래서 미얀마에다가 우리 모델을 가는 것보다 세계 최고의 모델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거기서 승부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거에 정착했고 우리 거에 안착해 있을 시대적인 여유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언택 시대면 온라인으로 완벽하게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가장 유효한, 요즘 여러분 아시죠? BTS의 그런 열풍, BTS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거를 보여주고, 새로운 돌파구를 우리에게 보여줘 아주 신선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고를 갈 수 있는, 그거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거고,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 지금 세계적으로 혁신, 새로운 것들은 다 미국 캠퍼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미국 캠퍼스에 연구력 때문에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 캠퍼스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교육의 철학, 그 기본적인 교육, 그리고 펀더멘탈, 대학교 1학년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그 이노베이터들, 그런 사람들이 대학문을 중간에 댕기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다 뛰쳐나온 친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구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육에 돌아가자, 교육의 펀더멘탈에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 교육계에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미얀마 대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총장님하고 동일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학이 그 나름대로 미얀마보다는 좋다 이 생각에서 트랜스플란트를 하려고 처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이제 변화되고 더 선진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됐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갖고 있는 미얀마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분들이 또 미얀마에 진출하는 경우가 그 미얀마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총장님 말씀대로 미얀마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 개방돼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어도 이제 미얀마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사람들, 한국 사람들 또는 저 서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듯이, 저희들 미얀마 시장을 진출하는 교육이든 어떤 기업이든 뭐 어떤 산업에 있든지 간에 사실은 미얀마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에 진출한 서방의 기업들, 서방의 이제 그 대학들, 뭐 이런 대학들하고 서로 경쟁해서 그것보다 더 우선 우위에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대학들도 이제 해외에 나가려고 한다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어 베스트 메서드를 가지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찌 보면 이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의 문제가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또 오히려 그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이제 반성하게 되는 그런 것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그 강의도 해주시고 또 쉽지 않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저희 질문을 받아서 또 말씀해 주셔서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초청해서 고맙습니다. 가끔 또 오셔서 더 좋은 얘기 좀, 그리고 또 이제 대학 진행되는 사항들의 좀 더 좋은 소식을 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미얀마 하고 그러니까 교육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미얀마의 그 협력 방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미얀마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다시 한번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또 오늘 얻게 되는 하나의 또 교훈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백세미나 16회는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백세미나를 가지고 이제 오려고 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뭐 여러 형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또는 이렇게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저희 그 코미라를 통해서 또 제안해 주시면 저희도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주제에 연구도 하고 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로 제16회 백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